김어준의 뉴스 공장. YTN이 최근 신임 사장을 공모했죠. 여기에 10년차 해직 기자 노정면 씨가 응모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아예 재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게 사측 이야기인데, 노정면 기자 직접 연결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10년 됐죠? 거의. 해직당한 지요? 예. 차수로 10년 차고 만 9년 됐습니다. 예, 10년 차.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페이스북에도 해고 며칠 차, 이렇게 계속 며칠 차죠, 지금, 이제? 오늘이 3,217일입니다. 야, 정말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때 당시 해직됐던 이유가 뭐였죠? 2008년도에도 지금처럼 YTN 사장 교체기였는데요. 예.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이른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서 네. 그 사장을 막는 투쟁을 제가 노조위원장일 때였는데 그 투쟁을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때 같이 해고당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복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 6명이 한꺼번에 해고를 당했고요. 그 중에 3명은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복귀를 하셨고, 예. 저를 포함한 3명은 아직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복귀를 하겠다고, 이 연차, 날짜도 계속 올리시고, 그런 의지를 밝히시다가, 이번에 사장 공모에 응모하시면서 만약에 이 사장 공모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YTN으로 복귀하는 거를 꿈을 접겠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왜 응모하셨습니까? 일단 YTN 언론 개혁 그 차원에서 이제 YTN 개혁이 중요하다고 봤고, 지난 9년의 시간이 그런 언론 개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YTN에서 제가 필요한 이유는 YTN을 조금이라도 더 개혁시키고 진일보시키는 데 기여하라,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사장이 되면, 그런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노조에서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언론 노조 차원, 그리고 언론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방송사 지본부에서 이제 지지 선언을 해주셨죠. 응모하셨을 때 저희도 인터뷰 요청을 했었고, 아마 당연히 다른 언론들도 인터뷰를 많이 요청했을 텐데, 네. 그때 당시 거절을 하셨어요. 결과가 나오면 인터뷰했다고. 그때 거절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번 사장 공모 제도가 일반 기업처럼 대주주나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영 언론이기 때문에 시민들, 시청자들 의견까지 반영하는 이제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밟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대로라면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지지도 받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여론을 막 일으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일반의 지지를 받아서 심사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오히려 인터뷰를 안 하셨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인터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서류 심사에서 0점을 받았다. 서류 심사에서. 네, 대주주 측 심사위원들로부터 그랬죠. 네, 이게 이 사장 공모의 진행 방식을 저희도 몰라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사장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고, 뭐가 문제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YTN은 주식회사하고 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개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당연히 있고요.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보통 이제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이제 사장이 되는 건데, 일반 공기업들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별도의 법률적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YTN도 원래는
그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줄여서 사추위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제도를 이명박 정권 때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배석규 사장 당시에. 그래서 그 제도를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예. 이 의미는 최소한 공기관처럼 이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별도 기구에서 사장 후보의 자질과 자격만을 검증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 결과를 이사회에 올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밟기로 돼 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5명 중 1명은 사원 대표격, 네. 또 한 분은 YTN이 시청자를 만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청자를 대표하는 분, 이렇게 2분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3명은 대주주 측에서 지명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대주주라고 하면 뭐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전, KDN, 마사회, 인삼공사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바로 이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에서 영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점을 받으면 5명 중에 3명이 영점을 줬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이 공기업 대주주들이 노정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공기업 그러니까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가 영점을 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를 평가해서 영점을 줬다면 제가 뭐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야죠. 공개적으로 뭐 공정하게 진행된 심사에서 제가 영점을 받았다면 제가 반성할 일인데 저는 저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그 이유는요? 이미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짜졌고 그 시나리오대로 담합을 한 결과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 평가 그 항목들이 정치적인 중립성, 경영 능력, 뭐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볼 때 이건 뭐 제가 절대적으로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분들보다 명점을 받을 이유까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없습니다. 후보가 총 11명 1점이라도 나왔다면 제가 탈락하지 않아요. 1점이라도 나오면 탈락할 수 없는 구조인데 0점을 공이 대기업에는 공기업 측 추천위원 3명이 똑같이 0점을 줘서 탈락을 시켰고 거기서 이제 이거는 공기업 이 추천하는 사추위원 3명이 0점을 주도록 사전에 합의된 사항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데 그래서 어제 근데 그래서 어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X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X에게 서류 심사 탈락했다는 문자를 받고 나는 당신이 떠올랐다. 웃고 있을까 안 웃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X가 누굽니까? 특정인을 제가 지칭한 건 아니고요. YTN 사내에 존재하는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YTN 언론 개혁 거부 세력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YTN 내에 노정면 기자님으로 상징되는 그동안의 YTN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에 반하는 세력이 있다.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X는 특정인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위시한 세력이다. 네. 특정인이기도 하군요. 사람들이 있어야 세력이 되는 거니까, 누가 움직였는지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람이 혼자 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분들이 0점을 주도록 사전에 이야기한 정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군요.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밝히실 예정입니까? 저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YTN이 그런 세력들을 대상으로 언론 개혁과 관련된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구다 이거 밝히는 것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분들이 그럼 내부에서는 그런 힘을 발휘해서 이런 공기업의 추천위원들을 움직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그게 이제 YTN 내부 사정을 네. 뭐 저나 또 안에서 지난 9년을 버틴 저희 동지들처럼 속속들이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 밖으로 드러나 있는 뭐 과거 배석규 전 사장이라든가 김백 전 상무라든가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YTN은 거쳐가고 또 누릴 때는 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뭐 외부에서도 알겠지만 그 주변을 호위하고 있었던 다수의 여러 세력들이 여전히 YTN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왜 뭐 해방기에 껍깃단리들이 판을 쳤듯이 지금 신분 세탁을 하려는 시도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세력들이 제가 입후보했을 때 사내에 어떤 그 여론전을 펼쳤냐면 노종면은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했다. 지금 시대에 예, 청와대가 지금 사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점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만 오히려 그쪽 세력들은 노종면은 청와대가 거부한다. 그런 얘기를 사내에다 유포시키고 노종면은 문재인 정부조차도 노종면의 어떤 개혁성 또는 뭐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해서 노종면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대주주에게도 이런 권력을 참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런 루머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발언지가 바로 YTN 내에 언론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흘린 역정보다라고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정부가 그 YTN 언론사 사장 문제에 직접 개입은 안 하더라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어떤 지켜봤겠죠. 일정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공기업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YTN에 있는 적폐가 아닌 것으로 가장한 변종 적폐 세력들이 아주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인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오늘은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걸 구체적으로 폭로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하고 인터뷰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예, 꼭 저희하고 먼저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예. 그래서 11명 중에 이제 의도적으로 노정면 기자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한 사람을 적격자로 뽑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번에 통과시킨 사람 중에는 적격자가 없다고 아예 무산을 시켜버렸어요, 공모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네 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 사추위가, 뭐라고 할까요? 못할 짓을 한 거죠. 네 분은, 네 분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노종면을 떨어뜨리기 위한 들러리였습니다. 아하. 노정면 기자가 응모할 것이 틀림없고 혹은 응모하는 것을 알고 나서 어쨌든 절차는 진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정면 탈락시킨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적격자가 없다고 결국은 사장을 뽑는 절차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이건 이미 이렇게 되기로 그쪽에서는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분 중에서 누군가를 뽑을 생각이 없었다. 막판까지 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1순위는 노종면을 탈락시켜야 된다는 것이었고, 모르겠습니다. 그 눈치를 살펴서, 반발이 적었다면 네 분 중에 한 분을 그냥 거의 꼭두각시처럼 세웠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 그 YTN 노조나 저나 또 시민사회 여론이나, 이번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항의하고. 그러면 이 사람 뽑으려고 노정면을 탈락시키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또 들을까봐 아예. 그렇죠. 그런 부담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장 공모에도 응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추위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다면 저는 응모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응모한 자체가
사추위가 이렇게 좀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리고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제가 응모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 응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이 과정 자체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지금은 해소되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응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번에 응모에 탈락하면 다시는 응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게 지금 점점 명백해지면 오히려 또 응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 성명을 통해서 요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입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번 공모가 무산된 것은 적격자가 없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음모에 의해서 담합에 의해서 공모 절차가 훼손됐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된 거거든요. 그럼 또 응모하셔야죠. 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재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기본적인 조건들이 이번 상황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사추위원들의 교체 그를 통한 공정한 그 사추위 진행의 약속 이것들이 보장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저는 응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게 보장이 안 되면 또 응모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예, 뭐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계속 응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본인은 괴로우시겠지만. 네, 예. 저는 그 이번 상황을 제가 뭐 그 일신의 영달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영웅주의의 발로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근데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이고. 네, 10년을 버틴 일인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계속 부추겨서 한 번 더 나가시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관심을 계속 가지고 또 혹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하실 결심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직 기자 10년차 노정면 씨였습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네, 휴가 들어왔네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떠들 뻔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제가 야심 안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코너 제목은 그것마저 알려주며. 이게 뭐냐면은 듣기 전까지는 본인이 궁금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아이고 이거 궁금했던 거네? 라고 하는 그것마저 알려주는 여론조사 코너입니다. 듣고 나면 맞아. 궁금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드는 사안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큰 거 조사할 때 저희는 조사하지 못했던 흘리고 갔던 것들. 네. 모조리 걷어가지고 그것마저 알려주는 시간.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엮어서 보통 이제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는 주 초에 발표를 합니다. 다들. 저희는 주 중간에, 주 중간 목요일 날. 예, 월요일 날까지, 수요일까지 조사한 걸 묶어가지고. 주중, 뜬금없이 중간에 발표하는. 절대 뜬금없지 않습니다. 주 중에 하는 거는 저희가 유리하다는 거. 주 중간 발표, 그리고 겸사겸사해서 그것까지 알려주는 시간. 자, 오늘, 왜냐면 주초 주말 되면 막 쏟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주 중간에 한번 해보자. 예, 전국의 변화가 격동할 때는 주중과 그러니까 주 후반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렇죠. 한번 사건은 주중에 주로 벌어지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각 정당 지지율을 주 중에 한번 처음으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까지 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차가 취임 12주차입니다. 주중 집계에서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아하.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올라서 74.7%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8.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은 어떻습니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54.7%가 나왔고요.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한 4.3%포인트 올랐고요. 자유한국당은 15.1%, 정의당은 6.2%, 국민의당은 4.9%, 4%는 처음 나왔는데. 바른정당도 4.8%로 당청이 모두 올랐고 야사당이 정의당 포함해서 정의당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야사당이 모두 내렸습니다. 여기서 국민의당 4%는 처음이고 바른정당 4%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은 아니군요. 예, 바른정당은 이전에 많이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4%대가 있었고요. 낙폭이 제일 크네요. 예,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이제 제보주당 논란으로 5.1%가 종합집계로서는 최저였는데요. 요번에 3일간의 종합집계 기준으로 해서 최초로 4% 떨어졌으니까 최저치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분석을 잠깐 해보죠. 대통령 주 중간에 중간 합계 지지율이 2%가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에 크게 화두가 되었죠. 하나는 대기업 고소득자. 이제 당청의 용어로는 초가 앞에 붙었는데, 네. 예, 대기업 고소득자 정세 방침과. 초고소득이 맞긴 맞죠, 그 정도면. 맞습니다. 근데 한국당의 충북도내 발언이 있었죠. 덜치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SNS 해명 논란, 거짓말 논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증세 논란은 보통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요, 통상. 맞습니다. 보통 세금 관련해서는 이제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기억하시죠? 그때 난리 났었죠. 예, 그리고 담배값 인상. 그때도 난리 났었고요. 예, 저도 담배를 피우는데 엄청나게 저도 조금 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500원도 아니고 2,000원 예. 올라왔잖아요. 예. 유례가 없는. 그때는 사실상 지지율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했죠. 이번엔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같은 경우는 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었는데 간접세의 성격이 많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당청에서의 프레임을 동화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좀 아주 잘 사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한정된 정서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 5억 이상 얘기를 듣다 보면 5억 이상 소득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2% 올랐다 하더라도 왜 우리한테만 하느냐.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은 5억이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은 나 그 세금 낼 테니까 5억 벌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는 조사 결과라도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요 정세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85.6%가 찬성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하지만 정세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일부가 그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설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냔 말이죠. 이런 증세 논란, 예전에 이제 종부세 논란 때도 사실 유사한 구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종부세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네. 종부 대상자가 1몇 %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98%는 찬성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 보수 매체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을 공격해서 먹혔어요. 그때는. 지금도 프레임 전쟁이 정말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안 먹혀요 이번에는. 예. 신기하게. 저도 보수 매체가 이걸 세금 폭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용어죠? 세금 폭탄 또 하나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로 결국은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보수 매체들이. 네네. 표적 증세. 네. 네. 그런데 안 먹히고 있네요. 근데 안 먹힐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부자 정세에 이어서 서민 감세해야 된다. 네. 이게 또 치고 나오셨어요. 서민 감세는 지금 또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인데. 예, 또 그리고 이제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제 사실상 이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산층 일부까지도 정세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좀 상충하는 여러 가지 정세 방향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지율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지지율이 반등을 했고, 그게 첫 번째고, 나머지 야당들은 하락했는데,
낙폭이 가장 큰 것은 바른정당입니다. 국민의당, 그러니까 우선 정의당은 낙폭이 적고 네. 한국당도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0.9%포인트입니다. 네. 네. 국민의당이 4%대 이하로 내려간 이유, 그리고 바른정당이 낙폭이 큰 이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보조작 사건이 워낙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1%까지 최저치를 떨어졌는데 재보조작 사건은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예, 이제 조금 조정이 되는데 이현주 의원이 연일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주 예, 의원이요. 그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비 떼어도 참는 게 공동체 의식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적으로 나오고 이현주 의원 예. 효과를 보시는 거고. 예. 예. 바른정당이 한 번에 2%가 넘게 떨어진 건 뭡니까, 이유가?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7.3%에서 7%는 오랜만에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2.5% 떨어진 것도 큰 거죠. 상당폭 하락한 겁니다. 25%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정세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 그 이혼 대표가 정세를 하기 전에 이제 예. 반대까지는 아닌데 정세를 하기 전에 안 한다고 했으니까 대선 과정에서 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치고 나왔고 이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세를 반대하는 포지션으로 메시지가 전달됐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국민 한 86% 정도가 이번 방침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좀 이렇게 대립각이 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반대한 건 아닌데 네. 이 기사 제목만 보고 지나간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기사 제목은 증세에 반대하는 메시지로 포지션이 됐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86%가 찬성하는 여론에서 반하는 발언이 됐다. 네네. 아하. 자,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네요. 야, 현안조사. 현안조사 해야 되는데. 자, 현안조사 원래 이거 하려고 만든 코너거든요. 현안조사.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생중계가 허용될 수 있는 쪽으로 대법원이 그 결정을 했는데요. 그걸 찬반하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게 대법원에서 판사들은 한 60% 중반 정도로 생중계 해야 된다고 예, 예. 판사들은 판단했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생중계를. 예. 그걸 일반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찬성 의견이 66.8%로 10명 중 7명 가까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27.2%입니다. 이건 판사들의 판단하고 비슷하네요. 네. 구체적으로 봐도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지역하고 연령, 정당 지지층.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반대가 75.6%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념상에서 찬성한다는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0% 중반대가 반대하고 네. 나머지 모든 지역, 모든 연령, 모든 지지층, 정당 지지층, 네.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예, 네. 모든 이념 성향에서 예.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다 생중계 찬성하는 의견이 높다. 네. 예. 판사들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거의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사 기여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례조사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했습니다. 34,908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33명의 응답을 완료했고 응답률은 4.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그것마저 알려드릴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자로 주세요. 저희가 다 조사할 테니까 아무리 사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그것마저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LBT의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재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가지 불만. 네. 요정은요, 네. 이슬만 먹고 삽니다. 두 번째. 요괴라고 제가, 요괴. 그래, 요괴라면 맞지. 시사 요괴. 네. 네. 다음은 그렇게 바꾸시고요. 네. 근데 그것마저 알려주면은 거의 요괴급입니다. 별로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재고해 보시라. 시사 요괴로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 시사의 요괴, 그건 아니, 요괴는 하시고, 네. 요괴급
그것마저 알려주면은 조금 더 근사한 거로 바꾸고. 아, 그것마저 알려주면은 좀 약하다. 약한 게라기보다는 네. 좀 요괴스럽다는 뜻이에요. 요괴스럽다. 요괴니까요. 아니,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책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네. 민심이 있느냐 하는 걸 중요한 건데, 그거를 너무 좀 희화화하는 것 같아서. 예. 네. 그런 의견은. 죄송합니다. 그런 의견을. 이거 남의 영역을 건드리는 거 아니죠. 그런 의견을 저는 충분히 참고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도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네. 아주 씩씩하게 삽시다. 충분히 참고한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네. 자, 오늘은, 여행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우리 도시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 시간도 좀 짧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데가 통영이니까. 아, 통영이에요? 네, 통영이니까 저는 오늘 먼저 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 마음속 공간을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특히 도시 여행이나 여름 여행에서 자기 마음속의 공간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속 그 공간 같은 그런 왜 그런 느낌이. 거죠? 저는 안 가봐가지고. 근데 안 가봤다는 게 말이 돼. 고제에서 났잖아. 고제에서 아니요, 전 자랐잖아요. 진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진해, 글쎄. 예. 진해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로 안 가요? 통영은. 진해에서 5살까지 살아서. 그러니까 이게 5살까지만 살고 그다음에는 서울에 와서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다녔었어요? 부산에 살다가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살았어요. 아니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말이 안 이게 됩니까? 문제냐면은요. 발끈. 자기가 가까이 있는 데는 찾아가 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문제고요. 진해하고 통영은 그래도 5살이 가길 멀어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셨어야지. 아니면 좀 책을 읽든가. 그때도 통영이 가볼 만한 곳이었습니까? 아 그럼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로맨틱했죠. 70년대 훨씬 초반인데요, 더. 제가. 그때. 70년대 초반이 바로 제가 왜 통영이 제 마음속 공간이냐 중에 통영 하나인데. 글쎄 연애하셨구나. 연애했습니다. 배 타고 여행했습니다, 한려스토에서. 그래서 예. 저기 했는데, 제가 이제 통영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한 건 지난번에 베를린 얘기하면서 베를린에 이제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통영에 동백 나무를 갖다 심으셨잖아요. 네, 대단한 윤희상 작곡가가 이제 바로 통영 출신이에요. 윤희상 작곡가가 지금 한국으로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못 돌아오고 유해가. 유해도 못 돌아올 뿐 아니라 지금 뭐 생가터도 뭐 지금 막 부셔버리고 뭐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월북 작가라고. 네네. 네. 근데 그거는 뭐 이제는 다 클리어가 된 건데도. 그런데 그 통영에 있는 동백나무를 대신 가서 심었죠. 네. 고향의 나무를. 그 굉장히 동백나무가 통영시의 나무이자 꽃이에요. 다 시마다 시꽃이 나무가 있는데, 근데 베를린에 심는 거는 제스처는 굉장히 좋았으나 살아남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베를린 무지 춥거든요. 아마 흙도 일부 가져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래서 아마도 김정숙 여사 마음속에도 통영이 윤희상 작곡가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서 그런 마음속 공간이 있지 왜 않았을까. 통영이 멋진 도시입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일단은 바다와 예. 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뭐냐 정말 재밌는 게 여기 이순신 장군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해요. 한산도. 왜 그렇습니까? 아니 바로 한산도에 가까우니까? 아니요 가깝기뿐이야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여기에 수군 저기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고향인 줄 어떻게 아세요? 아니 한산도에서 글을 썼잖아요. 네. 한산도 수루에 앉아서. 난중에 이게 통영 나오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통영이라는 말을 그때 쓰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네. 아마도 통영의 한려스토의 분위기가 저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이순신 장군 마음속에는 그 바다와 떠 있는 섬이 아마 그야말로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령할 수 있는 거로 보이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이게 그 섬들이 본인들의 수군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다를 다 알아내고 어디가 이제 목이고 이런 걸 다 알아내는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통영이 재밌는 게
바로 여기에 그야말로 병창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장사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뭐 농업이나 이런 것도, 농산물도 여기에 다 들어오고 그래서 통영에 보면은 먹을거리도 많고 왜 공예품이 많잖아요. 안 가봐서 모릅니다. 아니, 그건 가봐서 아는 게 아니라 통영 칠기가 유명한 정도는 알아야지. 안 가봐서 모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안 가본 게 아니라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공간이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통영의 장점이죠. 통영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군대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전쟁도 있고 그랬지만 거기에 숨어져 있는 이제 서정과 감성과 이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른 것과 하나만 다른 더 점, 얘기하면은요. 다른 거 다른 점이 뭐예요? 통영만의. 보세요. 아니, 바다하고 섬이 지금 뭘 다 그걸 물어보고 그래요. 아니, 바다와 섬이 있는 곳이 다른 것도 있는데 통영만의.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좋을지 몰라.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통영이 정말 마음속의 공간이셨어요. 네. 제가 이제 왜 그걸 알았냐면은. 그건 직접 대면에서 말씀하시다가. 네네. 2004년인가 이렇게 저기 했는데, 통영항이라고 하는 그림을 청와대에서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무슨 뭐 피카소가 그린 것보다도 더 느낌이 강해요. 코발트 블루로 해가지고 전영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 나이가 그때도 벌써 90 넘으신 분인데 이런 분이 그리신 그림을 통영항을 사셨어요. 제가 그걸 기사에 보고 내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뭐 통영을 좋아하신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그림을 살 수 있는 이런 안목이라는 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사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제가 테이블에 한번 앉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물어봤다가 한 30분쯤 묶여가지고 말이 많은 분이니까 통영이 왜 내 마음속 공간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통영에 대해서 어쩌다가 마음에 훅 들어왔는지를 30분 동안 설명하셨어요. 30분 동안 설명을 하시고 지금도 가면은 왜냐면 통영에 가면 요약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도 이제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 다라공원이라는 데를 가시면은 거기 가면은 이제 앞에 미륵산 보이고 그리고 섬들이 떠 있는 게 보이고 여기에 저녁 노을이 싹 저기 들 때 그럴 때 가보시면 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연애도 해보시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마음이 훅 바로 들어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마음속에 그 미륵산, 왜냐면 거기 가셔서 미륵산과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가슴이 뛰기도 하고 가슴에 그동안 있었던 것이 쫙 가라앉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반한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우리 김어준 고향장께는 반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내 마음속 공간이 없는 사람은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많은데 저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내 마음속 공간을 통영이 아닐 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의 깊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공간을 마음에 담았는지 설명하는데 반하셨다고요? 윤희상 선생님이 그 앞에서 자기 고향에서 통영 앞바다에 그 양반이 얘기한 건 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닷물이 철썩되는 파도 소리만도 죽겠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전영님 작가도 통영 출신인데 그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자기의 고향을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령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 잘하셨잖아요. 근데 왜 통영에서 이순신, 전영님, 윤희상, 박경리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태어날 수 있었을까? 다른 동네에서도 많은 위인들이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이 태어날 수 있게끔 되는 그 판타지가 있습니다. 통영만에. 그걸 보고 자라게 되면.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이 풍성하게 된다. 그게 저는 우연히 그야말로 20대에 연애하느라고 그걸 발견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가실 때 가셔서 뭐 충무김밥만 먹고 오시지 말고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하시지 말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좀 느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외국에 무슨 뭐 그리스 도시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저기 하고 그러는데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네, 황교익 선생님한테 통영에서 먹거리 뭐 있나 물어봤는데. 거기는 고기는 없어요. 그래요? 고기에 관련된. 없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긴 있지만 고기에 관련된 요리 자체가 없는 거죠. 괜찮습니다. 구워 먹으면 돼요. 저는. 그리고 이제 가시면
거기에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한 게 동피랑 서피랑 같은 경우에. 동피랑 서피랑은? 그거는 이제 벽화마을인데. 마을이다. 그것도 너무 얼마나 웃겨요. 시에서는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냥 민간 단체들이 그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국제 무슨 벽화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존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유명한 마을 벽들을 그림을 그려서. 벽화를. 그래서 그게 서피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피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통영이 국제 음악제가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십니까? 그건 들어봤습니다. 가보지 그것도 않았지만. 윤희상 때문에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남망산 조각공원을 가시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조각가들의 그 제가 통영에 갈 때마다 아니 왜 여기에 세계적인 게 다 모여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알겠습니다.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 0점을 주도록 사전에 이야기한 정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군요.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밝히실 예정입니까? 그걸 저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YTN이 그런 세력들을 대상으로 언론 개혁과 관련된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구다 이거 밝히는 것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그분들이 그럼 내부에서는 그런 힘을 발휘해서 이런 공기업의 추천위원들을 움직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그게 이제 YTN 내부 사정을 네. 저나 또 안에서 지난 9년을 버틴 저희 동지들처럼 속속들이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밖으로 드러나 있는 과거 배석규 전 사장이라든가 김백 전 상무라든가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YTN은 거쳐가고 또 누릴 때를 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외부에서도 알겠지만 그 주변을 호위하고 있었던 다수의 여러 세력들이 여전히 YTN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왜 해방기에 껍데기 이들이 판을 쳤듯이 지금 신분 세탁을 하려는 시도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세력들이 제가 입후보했을 때 사내에 어떤 그 여론전을 펼쳤냐면 노종면은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했다. 지금 시대에 청와대가 지금 사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점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만 오히려 그쪽 세력들은 노종면은 청와대가 거부한다. 그런 얘기를 사내에다 유포시키고 노종면은 문재인 정부조차도 노종면의 어떤 개혁성 또는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해서 노종면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대주주에게도 이런 권력을 참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런 루머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발언 대로 담합을 한 결과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평가 항목들이 네. 정치적인 중립성, 경영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볼 때 이건 제가 절대적으로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분들보다 명점을 받을 이유까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없습니다. 후보가 총 11명 1점이라도 나왔다면 제가 탈락하지 않아요. 1점이라도 나오면 탈락할 수 없는 구조인데 0점을 공이 대기업에는 공기업 측 추천위원 3명이 똑같이 0점을 줘서 탈락을 시켰고 네. 거기서 이제 이거는 공기업 이 추천하는 사추위원 3명이 0점을 주도록 사전에 합의된 사항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데 그래서 어제 네네. 근데 그래서 어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X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X에게 서류 심사 탈락했다는 문자를 받고 나는 당신이 떠올랐다. 웃고 있을까 안 웃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X가 누굽니까?
특정인을 제가 지칭한 건 아니고요. YTN 사내에 존재하는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YTN. 언론 개혁 거부 세력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YTN 내에 노정면 기자님으로 상징되는 그동안의 YTN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에 반하는 세력이 있다?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X는 특정인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위시한 세력이다? 네. 특정인이기도 하군요. 사람들이 있어야 세력이 되는 거니까, 누가 움직였는지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람이 혼자 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분 혹은 이 분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YTN이 최근 신임 사장을 공모했죠. 여기에 10년차 해직 기자 노정면 씨가 응모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아예 재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게 사측 이야기인데, 노정면 기자 직접 연결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10년 됐죠? 거의. 해직당한 지요? 예. 차수로 10년 차고 만 9년 됐습니다. 예, 10년 차.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페이스북에도 해고 며칠 차, 이렇게 계속 며칠 차죠, 지금, 이제? 오늘이 3,217일입니다. 야, 정말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때 당시 해직됐던 이유가 뭐였죠? 2008년도에도 지금처럼 YTN 사장 교체기였는데요. 예.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이른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서 네. 그 사장을 막는 투쟁을 제가 노조위원장일 때였는데 그 투쟁을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때 같이 해고당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복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 6명이 한꺼번에 해고를 당했고요. 그 중에 3명은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복귀를 하셨고, 예. 저를 포함한 3명은 아직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복귀를 하겠다고, 이 연차, 날짜도 계속 올리시고, 그런 의지를 밝히시다가, 이번에 사장 공모에 응모하시면서 만약에 이 사장 공모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YTN으로 복귀하는 거를 꿈을 접겠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왜 응모하셨습니까? 일단 YTN 언론 개혁 그 차원에서 이제 YTN 개혁이 중요하다고 봤고, 지난 9년의 시간이 그런 언론 개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이제 사장이 되는 건데, 일반 공기업들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그 별도의 법률적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YTN도 원래는 그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줄여서 사추위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제도를 이명박 정권 때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배석규 사장 당시에. 그래서 그 제도를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예. 이 의미는 최소한 공기관처럼 이사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별도 기구에서 사장 후보의 자질과 자격만을 검증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 결과를 이사회에 올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밟기로 돼 있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5명 중 1명은 사원 대표격, 네. 또 한 분은 YTN이 시청자를 만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청자를 대표하는 분, 이렇게 2분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3명은 대주주 측에서 지명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대주주라고 하면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전, KDN, 마사회, 인삼공사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바로 이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에서 영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점을 받으면
5명 중에 3명이 영점을 줬기 때문에 이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이 공기업 대주주들이 노정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공기업 그러니까 한전, 마사회, 인삼공사가 영점을 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를 평가해서 영점을 줬다면 제가 뭐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야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 심사에서 제가 영점을 받았다면 제가 반성할 일인데 저는 저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그 이유는요? 이미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짜졌고 그 시나리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YTN에서 제가 필요한 이유는 YTN을 조금이라도 더 개혁시키고 진일보시키는 데 기여하라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사장이 되면 그런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노조에서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조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언론 노조 차원 그리고 언론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방송사 지본부에서 이제 지지 선언을 해주셨죠. 응모하셨을 때 저희도 인터뷰 요청을 했었고 아마 뭐 당연히 다른 언론들도 인터뷰를 많이 요청했을 텐데 그때 당시 거절을 하셨어요. 결과가 나오면 인터뷰했다고. 그때 거절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번 그 사장 공모 제도가 뭐 일반 기업처럼 대주주나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영 언론이기 때문에 시민들, 시청자들 의견까지 반영하는 이제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밟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대로라면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지지도 받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여론을 막 일으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일반의 지지를 받아서 심사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오히려 인터뷰를 안 하셨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인터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서류 심사에서 0점을 받았다. 서류 심사에서. 네, 대주주 측 심사위원들로부터 그랬죠. 네, 이게 이 사장 공모의 진행 방식을 저희도 몰라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사장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고 뭐가 문제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YTN은 주식회사하고 또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개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당연히 있고요. 이사회에서 경영진을